구독자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 음식에 곁들여서 반주로 술을 한 잔씩 즐기는 편인데요. 곁에 함께할 친구가 없어서 혼자 마시곤 하네요. 참 적적하죠. 여러분은 기쁠 때나 슬플 때 함께하는 술 친구가 있으신가요? 이놈아, 너 발렌타인 30년 산 마셜은 봤냐? 이 덕수 형님 덕에 좋은 술 먹는 줄 알아. 따라봐, 자식아. 아이고, 돈 많은 친구 덕에 비싼 술은 감사하다만 나도 제자들 선물로 받아봤다, 이놈아. 그리고 우리가 무슨 위스키야. 조심 잃지 말고 소주나 사와. 이 두 분처럼 의 좋고 즐겁게 술자리하는 분들을 전 아직 보지 못했어요.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분이신데 놀랍게도 한 분은 성공한 기업가, 다른 한 분은 대학 교수세요. 자식들에겐 엄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만 보여주는 우리 아버지가 친구인 재원 삼촌 앞에선 자기의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고 이렇게 편하고 웃고 떠드세요. 나이를 잡수셔도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걸 보면 오랜 친구, 어린 시절 친구가 제일인가 봐요. 두 분은 고교 동창으로 60년이 넘도록 우정을 이어온 사이라 집안끼리도 가깝게 지냈답니다. 그래서 전 아버지 친구분을 재환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좋아했어요. 한편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다죠. 그 재환 삼촌이 어쩌다 제 시아버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버지 따라 재환 삼촌 댁에 오갔을 당시에 진수 오빠, 그러니까 제 남편과 처음부터 친하진 않았죠. 저보다 5살이나 많은 데다가 노숙한 이미지라서 우리 큰오빠처럼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당연히 진수 오빠도 절 그저 콧질질이 여동생으로만 봤고요. 간식도 사주고 자상한 진수 오빠가 저랑 한 입을 덮고 사는 사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일의 발단은 제가 회사에 취직하고서부터예요. 대학을 나와 취직하려고 보니까 취업난으로 절 써준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번번이 구직에 낙방한 제가 안타까우셨던 재환 삼촌의 압력인지 진수 오빠 스스로 의지인진 모르겠지만 오빠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소개해 준 거죠. 오빠는 회사에서 신망이 두텁고 인정받는 대리 직급이라고 들었어요. 다행히 면접을 통과해서 같은 회사의 신입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모르는 것 투성이라 진수 오빠의 도움을 받으며 회사에 잘 적응해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여지게 됐어요. 회사에 오래 다닌 경련이가 대놓고 진수 오빠에게 들이대는 꼬락서니를 봐야 했거든요. 그 꼴을 보게 되면 전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밥맛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오빠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차 한잔 하자며 다가가면 제가 막아섰죠. 엄대리님. 이 대리님은 부모 일로 저랑 상의할 것이 있어서요. 저랑 점심 먹으며 긴히 얘기하기로 한 선약이 되어 있네요. 다음에 아주 나중에 같이 점심 하세요. 이렇게 진수 오빠 팔을 잡아 끌고 엄대리 언니를 피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오빠는 저 불려시가 꼬신다고 들이대는 걸 보고도 제대로 거절을 못하고 있냐? 나 좋다고 잘해주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굴겠어. 게다가 한솥밥 먹는 직장 동료인데. 그럼 오빠는 엄대리님이 좋아? 여자로 보여서 엄대리님이랑 사귀고 싶냐고. 무슨 그럴 리가 있냐. 내 맘에 드는 여자면 진작 따로 만났겠지. 나 엄대리님 그런 건 부담스럽다고. 답답해.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여자가 온 회사 사람들이 알 정도로 저리 들이대면 칼같이 끊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엄대리님도 단념하고 다른 남자를 찾을 테고. 우리 거래처 사람들은 오빠랑 엄대리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안다고. 알겠어. 알았다고. 너 말대로 앞으로는 엄대리가 내 곁에 얼씬도 못하게 냉정하게 굴게. 그럼 됐지? 그런데 있지. 넌 왜 아까부터 그렇게 화를 내고 앉았냐? 자, 이거 먹어. 배고프겠다. 진수 오빤 저에게 돈가스 한 덩어리를 입에 넣어주면서 그래요. 그래, 이쁘게 잘 먹는다. 턱까지 괴고서 복스럽게 먹는 제가 귀엽다고 자기는 안 먹고 절 바라봅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대리님과의 사이를 회방 놓는다고 따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가 그만 오빠와 정이 들어버렸어요. 나중에 결혼식 후 첫날 밤에 진수 오빠
그러니까 내 남편은 이 일을 고백했죠. 어릴 때 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담고 있었다네요. 제가 첫사랑이라나 뭐라나. 뭐 남자가 그저 하는 거짓말이라고 해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아버지들끼리 절친한 사이니까 시댁 스트레스 없이 좋았겠다고요? 물론 어렵다는 사돈관계를 느끼지 못할 만큼 양가 집안의 아버지들께서 격이 없이 어울리는 점은 참 다행이었죠. 부산이 고향이신 두 아버지는 중고등학교 동창하며 친해지셨다고 해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두 분의 삶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학교 회장까지 지낸 모범생이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희망하던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법대는 무슨 얼어 죽을 법대냐며 할아버지는 빨리 취직해서 밑에 동생들 학업이나 지원하라고 강요하셨어요. 90살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한 번씩 어린 시절 얘기를 꺼내시는 걸 보면 아버지에게 가난에 대한 기억이 상처로 남아있나 봅니다. 반면에 시아버지는 대학에 가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와 대학 교수를 역임하셨죠. 치열한 20대 젊은 시절을 보내는 동안 두 분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자신의 처지와 달리 승승장구하는 재환 삼촌을 보기 힘들어서 만남을 거부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더욱 성공에 대한 의지를 다지셨다고 해요. 정미소 공장 직원부터 시작해서 농업회사 법인 대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성공신화를 이뤄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재원 삼촌은 연락이 끊긴 아버지를 수소문에 찾아와서 부탁을 하셨대요. 네가 내 진정한 친구 아니냐. 꼭 참석해서 내 결혼을 축하해줘라. 그날 이후로 죽는 날까지 두 분은 수억 지교의 관계를 지속하셨습니다. 절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인품 좋은 시아버지를 만난 것은 제복이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죠. 갑자기 결혼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갔을 때가 떠오르네요. 그때가 이 지긋지긋한 결혼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조상신이 주신 그 기회를 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시부모님 댁에 가는 것에 저에겐 전혀 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인을 차리라는 친정 엄마의 성화에 단정한 치마와 블라우스를 갖춰 입고 과일 바구니 선물을 들고서 시댁에 갔죠. 절 보자마자 한박 웃음을 지며 버선발로 나오는 재원 삼촌을 보자 마음이 편안했던 나머지 그만 전 말실수를 하고 말았죠. 재원 삼촌, 이렇게 하고 찾아오니까 저 너무 어색해요. 그러자 바로 혀를 끌끌 차시면서 구겨진 표정으로 절 꾸짖으신 분이 바로 진수 오빠의 어머니셨습니다. 저 말버릇 좀 봐라. 삼촌이 뭐니 시아버지 될 분한테. 아차 싶어서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편들어 주셨죠. 태어나면서부터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지. 어려움 말고 당분간 네가 편할 대로 불러도 좋다. 입에 익숙해져야 호칭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지. 하지만 시모는 제가 큰 죄라도 지은 듯이 이후에도 계속 당부를, 아니 잔소리를 계속 하셨어요. 나도 네가 코올리기 시절부터 봐온 귀여운 조카 같다만 이제 결혼하고 나면 관계라는 것이 있으니 호칭이나 몸가짐도 조심해야 된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는 교육자 집안이야. 교수 며느리가 됐으면 응당 그에 맞게 처신해야지. 안 그러냐? 엄마도 참 언제는 덕수 삼촌 같은 부자 사돈이 생겨서 좋다면서요. 우리 아내 좀 예쁘게 봐주세요. 네? 그러자 시모는 뭐라도 들킨 처녀처럼 안색이 붉어져선 진수 오빠를 흘겨보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부자는 새끼 안 먹는다든 사람 돈 가진 게 뭐 유세야. 새아가 너 명심해라. 부잣집 친정 믿고 우리 집안 행여나 무시한다거나 가벼이 여기는 꼴 난 못 본다. 알겠냐? 시모의 말씀에 전 정말 억울했어요. 그럴 마음이 털끝만치도 없었으니까요. 그 일이 흔히들 말하는 결혼 초기에 한다는 시어머니의 기싸움, 며느리 잡돌이 뭐 그런 것일지는 모르겠지만요. 바보같이 전 이런 시모를 보고 결혼을 멈춰야 했음을 이땐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원체 타인에게 너그럽고 자상한 분이시고 며느리인 저만 보면 활짝 웃어 보이시고
예쁘다, 잘한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죠. 그러나 시모는 좀 음흉한 구석이 있었어요. 모든 가족들이 모여있을 땐 별다른 말씀 없다가 저랑 둘이서만 있는 상황. 가령 둘이서만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을 때면 그분 속내를 드러내시죠. 나 이거 안 할란다. 지난 명절에 선물로 드렸던 고급 수제화가 든 쇼핑백을 제 앞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어머님, 저번에 받으실 땐 좋아하셨잖아요. 신어보니까 신발이 불편하거나 사이즈가 안 맞으셨나요? 그건 아닌데, 너 이거 얼마 주고 샀니? 연희동에서 알아주는 수제화집이라 보기보다 값어치가 있답니다. 어머님 족저 근막염이 있으시다고 해서 특별히 부탁해서 제작했거든요. 27만 원 주고 샀어요. 그딴 구닥다리 디자인 신발 하나가 27만 원이나 한다고? 참나, 차라리 그걸 현금으로 주는 게 낫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남들이 알아주는 이따만한 큰 로고가 박힌 명품 가방을 해주더라만 넌 참 애가 센스가 없다. 아무리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난 이런 것을 좋아하니 다음부터 해다오.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셔도 제가 충분히 알아들을 텐데 꼭 제 기분 상하도록 말씀하시곤 해요. 눈치껏 루이비통 로고가 큼지막하게 붙은 지갑을 사다 드리니 기분이 좀 풀리셔서 제 눈도 맞추고 날선 말씀도 그만하시네요. 비단 명품 선물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자잘하게 돈 참 밝히세요. 물론 본인은 이렇게 변명하곤 하지만요. 너희 시아버지가 너 친정아버지처럼 돈을 많이 버는 줄 아니? 야, 대학 교수 그거 보기 좋은 허울이야. 다른 교수들처럼 딴 주머니도 안 차고 후배 양성이랍시고 학생들한테 도리어 퍼다 주니까. 생활력 없는 남편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지. 교수 마누라는 좋은 집에 식모 부리며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다고.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대우받는 좋은 직업을 돈 많이 못 벌어온다는 이유로 시모는 타박하셨어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교수 월급이 웬만한 대기업 직원만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진수 오빠 어릴 때 미국 유학도 못 갔다며 시모는 시부의 월급에 늘 불만이셨습니다. 화장품도 꼭 설화수나 아모레 비싼 라인만 쓰셔야 하고 옷은 제가 들어도 모르는 비싼 브랜드만 고집하시는 분이니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은 많으시다지만 친정엄마의 검소한 살림이나 자식인 우리도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쓰고 살았던 터라 이런 시모의 씀씀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도 그렇지만 저보고 돈 많은 친정 유세 떨지 말라던 분이 실은 진짜로 돈 좋아하고 남들이 무슨 좋은 거 쓰는지 매사 비교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여도 어른이라 해도 그렇지. 어른답고 존경심이 들게 행동하셔야 진심이 우러나와 모실 마음이 들죠. 결혼하고 살면서 솔직히 점점 시모가 불편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집에 마음 안 맞는 원수 같은 사람 한둘쯤은 있는 거니까 그런 대로 시모 비위 맞춰가며 아이 낳고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통한 일이 찾아오고 말았죠. 진정한 어른으로 든든하게 집안의 기강을 세우신 시아버지께서 별세를 하신 거예요. 향년 79세의 나이로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그분의 빈자리를 슬퍼하는 이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부는 존경받는 교수였고 아버지셨고 진실한 친구였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는 둘도 없는 친구의 죽음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죠. 장례식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식사도 거르시고 혼자서 술만 드신다며 친정엄마가 걱정이 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고자 전 친정에 자주 가려고 노력했고요. 남편도 저와 동행해서 시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술친구가 되어드리고자 했죠. 아버지를 보내고 나니 제 마음도 갈갈이 찢어진 듯한 심경이에요. 아버지 대신해서 제가 장인어른의 술친구가 되어드릴게요. 함께 약주하시죠. 그렇게 시아버지를 잃고 난 상실감을 함께하며 우리는 조금씩 치유에 갔지만 그 모습이 시모에겐 보기 불편하셨나 봐요. 남편에게 처가에 자주 가지 말라고 혼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방이로 최고로 슬픈 것은 나요, 마누라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남의 집에 뭐하러 뻔질나게 다니냐? 시아버지가 그립고 슬픈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안 계시니 시댁은 시모의 뜻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1년에 3차례 모시던 집안 제사를 그만두셨고 차례 지내는 대신 해외여행을 저희에게 가자고 하셨습니다. 명절에 제 친정에도 다녀와야 하고요. 저희 친정은 지금도 제사를 모시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런 시기에 해외여행은 비용이 갑절은 뛰니까 다른 때에 가시죠?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시모의 제안을 거절하니까 그저 시모는 그런 며느리가 못마땅하셨나 봐요. 너는 우리 집 며느리야. 죽으면 이 시집 귀신이 될 내가 친정재산을 왜 챙기니? 지금 나랑 여행 가기 싫다고 비용이 어쩌고 핑계대는 거겠지 뭐. 네 시아버지 있을 땐 사치스럽다며 말린 걸 그 양반 가고 나니 이제 며느리 무서워서 못하겠네. 아유, 이놈의 팔자. 결국 시모의 등살에 못 이긴 남편 부탁으로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했고요. 어떨 땐 국내 여행 가느라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가지 않는 명절에도 남편이 처가에 간다고 하자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러셨어요. 쓸쓸하게 집에 나만 두고 내 외동아들 데려가지 말고 너나 혼자 너희 집에 가. 농담인가 싶었지만 시모는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을 시댁에 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에 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점차 도가 지나친 시모의 행동으로 남편과 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어요. 시아버지를 비롯한 주변 분들이 하나 둘 세상을 뜨시자 친정아버진 부쩍 마음이 약해지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 회사 대표를 내려놓고 명예이사로 회사에 관여하시던 것도 아예 그만두셨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옛날부터 하시던 봉사단체 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찾고 계셨고요. 아닌 게 아니라 어느덧 아버지 나이가 80대 중반에 접어드셨으니 당연한 수순일지도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아 중대 발표를 하고 마셨죠. 전 3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2 아들을 낳고 정관 수술을 했던 아빠와 엄마 사이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아이. 전 그렇게 부모님의 늦둥이 딸로 태어났죠.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오빠가 2이나 있으면 공주 마마처럼 커왔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전 왈가닥의 사내아이같이 투박하고 건강하게 자라왔습니다. 일찍이 유학도 가고 독립한 오빠들은 부모님이나 저에게 그리 살갑게 왕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빠네 식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게 됐죠.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신가? 갑자기 오늘 무슨 일로 모두를 부르신 건지 너희 좀 아는 게 있니? 하지만 우린 물론 어머니까지도 아버지의 의중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리둥절해 했어요. 이웃과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진지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전부터 이 아비가 사회환원에 관심이 있던 건 너희들이 모를 리 없을 터고 평생 소원이었던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에 들어가고 싶다. 내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유수의 대학과 사회복지단체에 나누어 기부할 계획이야. 우리 가족들의 생각이 궁금하구나.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은 고액 기부자들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만든 일종의 명예의 전당 같은 곳이에요.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과 사회기부단체의 이름을 올려서 아버지 명예를 갖고 싶으신 뜻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식에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기부하시겠단 말씀이세요? 막상 아버지 재산 모두가 사회에 환원된다고 하니 우리 3남매는 적잖이 서운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100억이 넘는 자산을 남은 가족들이 나눠서 물려받게 된다면 꽤 큰 돈이 떨어지니까요. 작은 오빠 말에 아버진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늙어 그런데 내 이름 석자 오르는 게 뭐 중요하겠니? 익명으로 기부를 할 것이라서 그곳에 내 이름은 없을지도 모른다. 다만 나처럼 돈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그 처절함을 지금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아서야. 저희가 아버지에게 뭘 잘못했나요?
혹시 자식들에게 서운한 점 있으셔서 이러시는 거라면 너희 자식들 입장에서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지. 하지만 아니다. 태식이, 성현이, 지영이 너희 셋은 내 자랑이고 늘 고맙게 생각한다. 나도 이제 살 날이 많지 않다. 요새 들어 꿈에 친구 재원이도 자꾸 나오는 것이 갈 날이 머지 않았단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서 죽기 전에 내 평생 소원은 풀고 가야겠다는 결심을 한 게야. 큰오빠는 결연하게 일어서서 다른 형제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 따르자꾸나. 난 물론이고 둘째도 결혼할 때 아버지가 집 한 채씩은 주지 않았어. 그걸로 전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유산 받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저도 아버지 의견에 찬성이에요. 어려서부터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아빠처럼 단지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처음 겨우 한마디 보탠 것인데 옆에 있던 남편은 제 옆구리를 팔꿈치로 툭 치는 거였어요. 그런 남편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몹시 당황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버지의 폭탄 발언에 우리 자식들처럼 놀랐겠구나 했죠. 아버지가 말씀을 마치고 자리를 뜨시자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여보, 이대로 정말 아버님 뜻대로 하게 두실 거예요? 전 재산 기부라니. 그건 너무한 처사라고요. 나도 알아. 아버지 유산이면 우리 빚 청산하고도 남지만 어찌겠어. 한번 마음 잡수시면 어떻게 하든 하는 양반이야. 우리가 말린들 바뀔까? 하지만 형, 장남으로서 아버지 좀 설득 좀 해봐. 형이야 안정적으로 월급 나오는 공무원이니까 태평이지. 난 사업자금 계획을 다 아버지 유산 받을 걸 생각해서. 그만 좀 해. 오빠들은 결혼할 때 10억 하는 아파트도 받았어. 나는 그마저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뜻 따를 계획이야. 오빠들은 내 앞에서 모두 입을 다물었고 불편한 자리를 파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머뭇거렸어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큰일이야 여보. 당장 엄마가 집으로 오라셔. 당장.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무겁게 입을 뗀 남편의 말이 글쎄 남편과 시어머니가 조만간 제가 유산을 물려받을 것 같아서 이미 꼬마 빌딩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시댁에 들어선 절 보자마자 시모는 냅다 제 뺨에 손바닥을 올려 쳤어요. 이 등신 같은 년, 넌 네 밥그릇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냐? 어안이 벙벙해진 전 맞은 뺨에 손을 대고 잠시 있다가 문득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너 그동안 이 시어미가 속물 같다고 돈도 없는 집안이라고 내 아들 무시했지? 그런데 이 일을 어쩌니? 너도 네 압이 없으면 돈 몇 푼 없는 그저 그런 서민일 뿐이야. 그러려니 어디 시애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니? 엎드려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머님 멋대로 계약한 부동산인데 왜 제 유산을 거기다가 대세요? 제 유산이 어머님 것이라도 된답니까? 하지만 시몬 잔금을 못 내면 계약금을 어쩔 거냐며 도리어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게 나조차고 한 일이냐? 다 너희들이랑 손주들 미래 봐서 투자한 거지. 난 몰라. 네가 그 계약금 돌려주든가 아니면 잔금까지 어떻게든 구해. 그만한 부자인 너희 아버지가 그 기부한 거 말고도 다른 호주머니가 있을 거 아니냐. 막내딸이 죽겠다고 사정사정하면 몇 억이라도 주시겠지. 이렇게 시몬은 그야말로 생떼를 써댔어요. 건물 계약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보고 책임지고 집을 나가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무래도 시모랑 같이 가족으로 있지 못하겠다 싶었죠. 어머님 말씀대로 전 아버지 유산도 못 받은 볼 것 없는 여자니까 남편하고 이혼해 드릴게요. 어머님을 이제 가족으로 못 모시겠네요.
저도 모르게 한 소리 내지르고 시댁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튿날부터 시모는 전화며 문자며 스토커처럼 저에게 돈을 내놓든가 아니면 이혼하고 나가라고 복가대었습니다. 참다 못한 전 결국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다짜고짜 이혼 협의서를 내밀었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당신 어머님처럼? 뚱딴지같이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가 시집와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애 셋 낳고 키운 건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정말 억울하네요. 당신 어머님은 이혼이나 하라고 며칠간이나 괴롭히니까 나 이렇게 못 살아요. 설마, 물론 장인어른 일로 엄마가 좀 서운하셨을 수도 있지만 당신에게 그렇게까지 하셨겠어. 비싼 쌀밥 먹고 내가 없는 말 하겠어요? 나도 이제 어머님 모욕과 구박 더 못 견디겠어요. 고민 많이 해봤는데 당신하고 이혼하는 편이 낫겠어. 애들은 내가 키울게요. 남편은 제 말에 몹시 놀라했어요. 일단 흥분을 멈추고 좀 기다리라며 남편은 절 진정시켰습니다. 바로 시댁으로 달려간 남편은 시모를 설득했지만 급기야 시모는 단식 투쟁에 나섰답니다. 네가 마누라를 못 버리겠다면 이 늙은 어미를 버리겠다는 걸로 알겠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니? 그냥 곡기 끊고 확 죽어버릴 거다. 시모가 협박에 가깝게 나서니 워낙 효자였던 남편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금방 자기 모친을 설득하겠다던 사람이 풀이 죽어서 제게 별다른 말도 못하더군요. 오늘도 어머님이 전화하셨더라. 당신이 직접 이혼 변호사 살 거니까 애들 양육권은 가져갈 꿈도 꾸지 말라고. 알아서 하겠다며, 설득하겠다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참 어렵네. 그럼 당신도 나와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한 거군요? 아니야, 난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일단 이러면 어떨까? 잠시 별거라도 해서 엄마 화 풀어질 때까지. 뭐요? 별거? 한심한 남편은 그지 발사계 같은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요지부동으로 나오니까 남편도 중간에 어쩌지 못하는 건 이해하겠지만요. 누가 봐도 시모가 억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유부단하게 있는 남편에게 배신감마저 들었죠. 현명하신 우리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시모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혼의 기로에 서게끔 두지 않으셨겠죠. 돌아가신 아버님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동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던 남편이 자꾸 한 번씩 한숨 쉬며 제가 준 이혼 협의서를 매만지더라고요. 차라리 남자답게 대놓고 얘기라도 하지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더욱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을 내보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지 남편도 순순히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이혼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막내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어디 일 구할 때도 마땅치 않은 데다가 어디서 경력 단절된 40대 여자를 믿고 써주겠어요. 생활비 100만 원도 벌기 힘들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전 로또보다 더한 돈벼락을 맞고 말았습니다. 주님 위에 건물주라는 하루아침에 제가 바로 그 건물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로또보다 더한 행운이 도대체 어떻게 난 것인지 여러분도 놀라셨나요? 아버지로부터 땡전 한 푼 받은 것 없던 이혼녀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입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절 부르셨어요. 친정집이 아니라 사당동의 한 상가 앞으로 오라며 주소를 보내셨는데 그 앞에서 절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만은 내가 줄 것이 있어. 너희 오라비들이야 결혼할 때 10억이나 하는 아파트도 사줬고 박사까지 공부도 많이 시켜주었지. 생각해보니 우리 이쁜 막내딸에게 뭐 하나 변변한 거 아비가 해준 게 없더구나. 이걸로 나중에 우리 손주들 유아까지 다 시키면서 편하게 살아. 아버진 모든 재산을 기부했던 게 아니었어요. 제 몫으로 사당동에 건물 한 채를 증여하시려는 계획을 애초부터 갖고 계셨던 것이었죠. 당당하게 이런 건물 필요 없다고 거절하고 싶지만요. 앞으로 이혼하고 혼자 애들 키우고 살아야 하니까
염치 없지만 아버지 선물 저 받을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혼이라니. 네가 갑자기 왜 이서방과 헤어진단 말이야? 유산 문제로 시모가 절 괴롭히고 이혼을 종용해했던 얘기를 모두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충격과 배신감으로 아버지는 곧바로 시모와 단판을 지으셨어요. 재수 씨가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법이죠. 내 딸에게 10수년간 며느리로 잘 살아온 아이에게 나가라니요. 다른 집안도 아닌 우리 집 여식인 걸 알면서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아이 그러게 안 어울리시게 사회의 환원이니 어쩌고. 한국에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다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서야 어찌 그 유산을 한 푼도 안 주겠다고. 내 남편이 살아있어도 그리 했겠어요? 물론입니다. 생전에 덕수와 이 일을 이미 논의했었죠. 누구보다 제 뜻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지지해 준 것이 바로 그 친구고요. 훌륭한 내 친구에 비해 재수 씨는 정말 인성이 되어먹지 못했군요. 그래, 맨날 너희들만 잘났지. 나는 뒷전이지. 아무렴 어떤가? 그 양반은 이미 죽고 내 뜻 꺾을 사람은 누구도 없으니 말이지. 난 친정 돈 한 푼 못 받는 거지 같은 며느린 볼 생각 없으니까 지영이에게 유산 주도록 당신이 마음 바꿔요. 이제는 내가 이런 집안에 우리 딸 안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 좀 보시죠. 아버지가 시모에게 웬 서류를 내밀었어요. 2007년도인가 사정이 어렵다며 재환이가 제게서 돈을 꿔갔어요. 그냥 주겠다고 1억을 입금해줬더니만 부득부득 이렇게 차용증을 썼지 뭡니까. 거의 20년 동안 붙은 이자의 원금까지 다 하면 3억은 돌려줘야 할 거요. 시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가 준 서류, 차용증을 살펴봤는데 정말 아버지 말이 사실이었어요. 재환이라면 10억이 되어도 받을 생각 없지만 당신이라면 말이 다르지. 난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끝까지 돈 받아낼 테니 각오하시오. 내 딸 힘들게 한 죄값 톡톡히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와 시댁을 나서는데 망연자실한 시모의 얼굴에 묵은 채증이 내려간 듯 시원했어요. 이혼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3억이나 되는 돈을 물어주게 생긴 데다가 저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생겼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나 봐요. 날 그리 내치던 시모는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다시 잘 해보자며 아무 일 없던 듯이 절 며느리처럼 대하시는 모습이 참 가증스러웠어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참을 수가 없어서 시모에게도 화를 내봤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구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세요? 전 그렇다 쳐도 내 애들에게 연락해서 햄버거나 피자 사준다며 꼬시며 불러대는 일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이혼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을 어머님 계산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이 생각나서 그런 것뿐이야. 얘야,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아다오. 전에 내가 너에게 좀 심하게 말했지. 내가 뒤늦게 갱년기가 왔나. 아유, 그때는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그랬어. 그런 변명 마세요. 제가 모를 줄 알고요. 아버지가 저에게 건물 넘겨주실 거란 소식 들으셨죠? 어머님 뻔한 속을 저도 이제 모를 리 없죠. 저런, 얘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네. 우리 만나서 저기 미사리에 가서 유명한 한정식이나 먹으면서 얘기 좀 해보자꾸나. 시몰 모신 동안 절 어디 데려가서 맛있는 걸 사주신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사람이 돈 앞에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건지 희한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노인네와 다시 어떠한 인연도 이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건물만 눈독 들인다는 그 검은 속셈 누가 모르겠어요? 아무리 시모가 절 구슬려 봐도 이혼을 중단할 마음 추호도 없네요. 거기에 남편 역시 저와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이혼을 취소하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비극은 시모로 비롯된 것이지만 남편은 좀 애매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도 피해자 같고 안쓰럽기도 했죠. 그렇지만 시모 등살에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한심한 인간 같아서 정 떨어지기도 했고요. 도대체 전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맞을까요? 드라마에 나오는 바람 피우다 뻔뻔스럽게 나오는 남자 같으면 단칼에 버렸겠죠.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이 갱생 불가능한 사람이었어도 그렇고요. 하지만 시댁과 불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남편이 모자란 놈처럼 굴었던 건 같이 살면서 고쳤을 수 있는 부분인지 분간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에게 부탁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사회자선단체를 설립해서 내 많은 재산을 거기에 의탁할 건데 네가 그 단체를 맡아주었으면 한다. 뜻밖의 말씀에 전 당황해서 거절부터 하고 봤죠. 아버지, 전 그런 큰일 하긴 배운 바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그런 재단 이사 자리에 걸맞은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바로 네가 그 적임자야. 그 증거로 화영이가 있지 않니? 화영이는 제가 후원하는, 아니 제 친동생처럼 보살펴주는 아이입니다. 10살이던 화영이를 처음 만났던 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이었어요. 아버지가 후원하는 보육원에 가서 함께 봉사를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 시기가 성탄절을 앞둔 따라서 학용품, 장난감, 인형 등을 반짝이는 포장지로 감싸서 만든 성탄 선물을 보육원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죠. 보육원에서 지내는 5살 꼬마부터 고등학생까지 많은 아이들이 기대에 찬 모습으로 선물을 하나하나 받아가는데 제 눈에 한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나눠주는 선물에 눈길도 주지 않고 놀이터 그네에 앉아 하늘만 보고 있었거든요. 호기심과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예, 너도 어서 가서 선물 받아와. 즐거운 크리스마스잖아. 언니, 크리스마스에 왜 후원자 아저씨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그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가시느라 너무 바쁘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신 그 역할 해주시는 거겠지? 그럼 언니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대신에 아저씨한테서 성탄절 선물 받았나요? 아이의 질문에 전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가방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너만 할 때부터 아빠에게서 매년 성탄절 선물 받았지. 이번엔 요 예쁜 가방 받았단다. 아이는 가방과 절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이상하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언니는 다 큰 어른이잖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없어도 매년 좋은 선물을 해주는 아빠가 있어서 좋겠어요. 작년엔 후원자 아저씨가 안 와서 나도 내 친구들도 아무 선물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쓸쓸한 성탄절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도 아닌 다 큰 언니는 작년에도 선물을 받았겠네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질투 어린 비아냥의 말에도 전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네 아빠가 부자라서 좋겠다느니 부잣집 막내딸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데 뭐하러 열심히 공부하고 사냐 이런 말들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 거랑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취직하는 게 무슨 상관이람? 한국 사람들은 그저 부자라면 시기 질투부터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말에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넓고 쾌적한 집, 용돈이나 대학교 등록금 걱정은 해본 적도 없는 제가 과연 부잣집의 덕을 안 본 것일까요? 당연하게 받아온 그 모든 혜택들이 저 아이에겐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보는 세상은 분명 제가 보는 세상보다 더 차갑고 가혹하겠죠. 착한 일 하면 선물 주고 울거나 나쁜 짓 하면 선물 안 준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편이 차라리 나아요. 후원자 아저씨는 내가 착한 짓 해도 사정이 생겨서 못 오면 전 선물 못 받을 테니까요. 올해 선물 받으면
괜히 내년에도 오시지 않을까 기다리게 될 거예요. 난 그렇게 안 할래요. 그 아이는 결국 아버지의 선물을, 제가 포장했던 그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 아이의 말이 제 의식에 맴돌았어요. 결국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는 날 전 그 보육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를 깨우쳐준 아이에게 따로 준비한 선물을 주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인사를 했죠. 안녕? 넌 참 바르고 예쁜 눈을 가졌구나. 너 말대로 언니는 운 좋게 부모님이 계시지만 넌 아직 부모님이 데리고 갈 형편이 안 되었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네 친언니처럼 도와주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되어주고 싶어서. 오다 말다 하는 사람 말고 네가 필요할 땐 바로 너에게 와줄 그런 사람. 이런 언니를 받아줄 수 있겠니? 깡총깡총 뛰며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이는 팔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예상 밖의 모습에 전 몹시 당황했어요. 왜 그래? 내가 뭐 잘못 말했나? 너무 좋아서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버렸어요. 사실은 저 언니가 제일 갖고 싶었거든요. 내 이름은 화영이에요. 가련하고도 예쁜 마음을 지닌 화영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두 팔 벌려 안아주었습니다. 약속대로 그날 이후로 화영인 제 동생이 되었고요. 공부도 가르쳐주고 가족이 필요할 때면 가족이 되어줬습니다. 화영이의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카페 개업식에도 우리는 늘 함께였어요. 물론 카페 주인이 되어 잘 살고 있는 화영이와 지금도 자주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넌 진심으로 사람을 품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 너희 삼남매 어릴 때부터 봉사하는 현장에 데려갔지만 그저 아버지 강압에 못 이겨 하루 봉사하고 돌아오는 오빠들과 넌 마음가짐부터 달랐다. 내가 괜히 널 자선단체 이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널 키우고 보아온 이 애비가 그 증인이고 네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발표보다 이 말씀이 더 저를 놀라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한 말씀은 더욱 절 놀라게 하고 말았지만요. 사실 너에게 처음 털어놓는 얘기다만 이 아빠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세상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하늘이 허락해준 시간이 3개월이나 될까? 박 선생 말이 내가 폐암 3기라는구나. 주치의가 예측한 아버지의 여명은 기껏해야 15조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급히 유산 문제며 자신의 사후 일에 대해 신속하고 강하게 펼쳐오신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전 망설일 여유가 없었죠. 비록 마음의 준비가 온전히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화영이도 제가 아는 자선단체에 와서 돕겠다며 힘을 보태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버지의 선한 뜻을 곡해하고 자기 이익만 밝힌 이도 있었죠. 바로 예전 시어머니 말이에요. 심지어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인데 말이죠. 결국 네가 친정집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생겼더구나. 정말 축하한다. 나는 그럴 줄 알고 있었어. 덕수 씨가 예전부터 널 제일 예뻐하고 믿고 있었거든.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자선단체의 재산은 제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전 옳은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뿐입니다. 아이고, 그래, 알겠다. 하여튼 가만 보면 너도 참 능그렁이에 꼬리 9 달린 여보다 더하단 말이야. 말로는 착한 척, 순진한 척 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다 제 것으로 취해버리고 말이다. 그분 얘기를 듣고 나니 아무래도 전 남편을 버려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분명히 시모도 어쩌면 남편도 법인 재산을 노릴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내 아이들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드는 게 싫었고 남편이 살면서 제게 뭐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무래도 그 집안과 완전히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앞날을 위해서 낫겠다 싶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남편은 우리 집 앞으로 와서 식지 않게 품고 온 종이봉투를 주었어요. 애들 주려고 호떡 사왔어. 여기 시장 호떡 제일 맛있다며 좋아했잖아. 당신도 말이야. 어떻게든 다시 잘해보려는 남편의 마음이 느껴져서 안타까웠지만 이젠 남편에게 제 결심을 얘기해야만 했습니다. 이 추운 날 호떡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뛰어와서 하나도 안 추웠어. 호떡 갖고 온 김에 우리 애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 애들은 학원에 가서 9시 넘어야 집에 와. 그보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우리 이혼 중단하지 않아. 결국 이혼하고 말 거야 나. 기대하는 눈빛으로 제 얘기에 귀 기울이던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듣고는 몸을 떨었습니다. 추운 날씨 탓이었을까요? 충격 때문일까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정말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나와 이혼하겠다는 말이네? 미안해. 난 당신 어머니 신뢰할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 뜻을 끝까지 지키려면 이 방법밖엔. 아니, 당신도 우리 엄마와 똑같은 사람이야. 장인어른이 맡기신 재단. 아니, 그 유산 지키고 싶어서 남편까지 버리겠다는 뜻 아니겠어? 왜들 그리 돈 때문에 아웅다웅 하는 건지 중간에 나만 미치겠다고. 그럼 그때 나 유산 한 푼 못 받는다고 했을 때 그때 굳건히 날 지켜줬으면 나도 당신 믿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었겠지. 하지만 내 뺨까지 올린 어머니를 제대로 막아주지도 못했잖아. 정말 너무들 한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남편은 깊은 상처를 받은 것처럼 보였고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이혼 조정에도 그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도 절 찾지 않았어요. 전 남편 그도 불쌍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내가 자신을 못 믿고 버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은 채로 여러 감정을 안고 우리는 그렇게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혼도 이혼이지만 전 아버지와 함께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을 배우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의사가 예측했던 3개월을 훌쩍 넘긴 6개월간 통원 치료하며 사시다가 남은 보름간 병원에서 지내셨습니다. 마지막에 가선 아버지 의식도 희미해지고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마감하고 마셨죠. 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을 하셔서 예상치 못할 만큼 많은 추모객이 빈소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빈소엔 불청객도 한 명 찾아왔습니다. 저 인간 암으로 갔다지? 20년 전 친구 빌려준 돈까지 소송에서 받아낸 독한 양반이니까 암 정도는 돼야 저승에서 부르겠지 뭐. 생각보다 참 오래도 사셨소. 우리 집 양반이랑 거기 만나서 또 술 퍼먹고 좋아들 하겠네. 난 옛날부터 당신이 싫었다고. 진수 아빠가 옆편네보다 자기 친구를 더 믿고 좋아해서 그 집 여시까지 며느리로 들이더니 결국 내 아들만 호라비 신세로 만들지 않았나? 우리 집 원수가 죽었다니 난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아버지의 장례식장까지 와서 시몬은 이렇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계속 가족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도 되었다는 사실에 도리어 안도했어요. 시몬은 홀로 와서 악담을 늘어놓고 육개장 한 사발까지 싹싹 잡수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왜 전 남편은 시모와 함께 안 오는 건지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빈소를 차린 지 3일째 되어 손님은 거의 없고 가족끼리 염하는 시간이 되자 전 남편이 왔어요. 염하는 과정 내내 우는 제게 손수건을 주고 곁을 지켜주고 아버지를 장지에 모시는 모든 과정 동안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지까지 와주신 손님들을 식사 대접하는 식당, 저기 구석에서 밥에 손도 못 대고 흐느껴 오는 그를 볼 수 있었죠. 그의 옆으로 가서 휴지를 주며 그가 다 올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이승 떠나시는 마지막 길에 함께 있어줘서. 아마 우리 아버지도 당신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장인어른 이전에 날 어릴 때부터 챙겨주신 고마운 삼촌이셔. 우린 이 모양으로 끝났지만 내가 이렇게 해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애들은 잘 지내? 당신은 몸 건강하고?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은요? 어머님은 장례식장에서 뵈니까 아직 건강도 하고 정정하신 것 같지만. 내가 당뇨가 생겨서 운동 시작했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더군. 하지만 건강관리도 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괜한 걱정은 마라. 왜냐면 나 우리 가족을 단념하지 않았거든. 때가 되면 우리 부부가 합치게 될 거라는 희망을 아직 갖고 있으니까. 남편의 말은 뜻밖의 고백과도 같았기에 전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예전부터 나에게 과분한 여자였지. 나도 알고 있어. 마음 씀씀이라 배포도 크고 나보다 더 현명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아이들 양육권도 군말 없이 넘긴 거야. 하지만 나한테 아이들도 당신도 너무 소중해. 언젠가 적당한 때가 되면 우리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 그 마음은 고맙지만 생각도 못한 부분이라 나도 애들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당연하지. 그저 내 의지를 알아주었으면 해. 내 자리를 남겨놓아주면 좋겠다는 것 말이야. 그리고 당신도 단체 운영이든 무슨 일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날 불러. 전 남편 말고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오빠처럼 말이지. 남편의 따스한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이혼하자는 부부치고는 종종 연락도 하고 아이들도 아빠에게 자주 가는 등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남편이 숭악한 시모에게 벗어나서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옳게 살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평생 그리 살아온 양반인데 벼락맞지 않고서야 개과천선할 수는 없겠고 시모가 세상을 뜨셔야 그런 일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욕 많이 듣고 살아온 분이니 아마도 명줄이 길지 않을까요? 비록 전 이혼녀로 셋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늘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친정아버지 그리고 시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뜻에 따라 세상에 좀 더 선한 일을 하다가 가겠다고요. 제가 이곳 유튜브를 사랑하는 애청자이기도 하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선한 영향력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 사연이야 막장도 있고 떳떳하지만 않지만요. 우리 화영이처럼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잘 살 수 있도록 어려운 학생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신다면 우리나라가 더 살만해질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비단 기부가 아니어도 결손가정 친구들에게 따스한 시선과 칭찬 한 번만으로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그려가길 꿈꾸며 제 사연을 이만 마치려고 해요. 보잘것없는 제 얘기를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복이 더해지시길 바라며 이만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동생의 친동생까지 줄줄이 달고 사는 40대 맏며느리입니다. 제 소개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의외로 전 이 생활이 나쁘지 않답니다. 이른 나이에 가진 것 하나 없는 몸으로 시집와서 지금은 작지만 제 가게도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 시동생들에겐 든든한 형수님이자 남편에겐 최고의 동반자라는 인정까지 받으면서 어깨 떡하니 펴고 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웠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특히 작년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끝이 쭈뼛하고 서는 느낌이거든요. 그 일로 막내 서방님도 상처가 커서 한동안은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답니다. 전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바로 생산직으로 뛰어들었죠. 그나마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을 많이 딴 덕분에 생산직 중에서도 대우가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취직과 동시에 저와 동생들을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걷어주셨던 외삼촌께선 단박에 저희를 쫓아내셨기에 초반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외숙모께서 부모님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외삼촌 몰래 챙겨주셨기에 옥탑방이라도 얻을 수 있었죠. 순탄하지 않은 20대를 보내는 도중에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일하는 공장으로 나온 본사 직원이었죠. 지인의 소개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몇 번 가지면서 호감이 생기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들만 셋인 집의 장남으로 시부모님께선 곳곳에 체인점을 가지고 계실 만큼의 큰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도 회사 식구들이랑 몇 번 갔던 곳인데 그 음식점의 본점이 시부모님의 소유라는 말에 엄청 놀랐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이 남자랑 결혼은 못하겠구나. 나같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하실 리가 없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첫 인사를 다녀오고 남편과 헤어질 결심까지 했답니다. 첫 인사를 갔을 때 확 느껴졌거든요. 몇 가지 물어보고는 말씀이 없으셔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절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말이죠. 나중에 알았지만 원래 두 분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장사를 어떻게 하셨냐고 할 정도였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밖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내다 보니 당연히 집에선 말이 없어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후부터 저희 부부는 신혼집을 구하는 대신에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걸 선택했습니다. 제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쌍둥이 동생도 있었기에 어려운 결정이었죠. 원래는 동생들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사정을 들으신 시부모님께서 동생들까지 다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지 뭐예요? 아니, 아직 학교도 다녀야 하는데 둘만 옥탑방에 살게 할 작정이야? 공부하기도 힘든데 살림까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학교를 다녀? 그러지 말고 별채 내줄 테니까 거기 들어와서 살아. 그래, 어차피 손님 방으로 쓰던 곳이니까 편하겠어. 그리고 아무리 남매라고 해도 그 나이 되면 각방 쓰고 싶지. 언제까지 한방 쓰며 살아. 거기다 공부도 곧잘 한다며. 다른 건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일 하라 그래.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외숙모를 제외하고 우리 남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공부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학비 걱정은 하지 말고 마음껏 하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정말 남편의 말처럼 시부모님께선 절 예뻐해 주셨죠. 처음 시집을 갔을 땐 두 서방님도 함께 살았어요. 불편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막내 서방님은 까칠해서 툭툭 말을 던지듯이 하는 버릇이 있었지만 둘째 서방님은 정말 다정했거든요. 낯을 가리는 제게 먼저 말도 걸어주고 집안일 하고 있으면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저랑 웃음 코드도 잘 맞아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계속 웃게 되더라고요. 그에 반해 막내 서방님은 정말이지 얼마나 저하고 싸웠는지 몰라요. 거기다 손도 많이 가서 툭하면 반찬 투정에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많았답니다. 진짜 초반엔 몇 대 쥐어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아프면 제일 먼저 알아보고 약을 챙겨주는 섬세한 면도 있었죠. 물론 좋은 말로 주지는 않았지만요. 남편은 자기가 형제들에게 밀리는 것 같다는 소리를 종종 하면서 형수님 편만 드는 동생들에게 질투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남자들은 철이 들 수 없는 족속들이란 말씀을 하기도 하셨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시집 잘 갔다고 자랑하려고 사연 보냈나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하려는 얘긴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싸움 한 번 없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저흰 그래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중간에 시부모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하신 것을 제외하곤 큰 일도 없었죠. 시부모님께서 하시던 일은 남편이 맡아서 했어요. 둘째 서방님께선 베트남으로 해외 발령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문제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내 서방님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결혼 자체는 축복해야 할 일이죠.
거기다 그 까칠한 막내 서방님을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환영할 이유는 충분했고요. 하지만 첫 인상부터 정말이지 막내 동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막내 서방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데려온다는 말에 시부모님께서도 오랜만에 집으로 오셨거든요. 다들 어떤 사람이기에 막내 서방님이 죽고 못 사는 정도가 된 것이냐며 들뜬 목소리로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서는 소리에 다들 입구로 줄줄이 나가서 맞이했답니다. 그런데 막내 동서가 들어서는 순간 다들 입을 다물질 못했어요. 심지어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이냐는 소리까지 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함 그 자체였는데 옷을 입은 것인지 벗은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아니 과연 이것을 옷이라고 해도 될지 모를 정도의 의상을 갖춘 막내 동서가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도 눈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슴골이 훤히 다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치마는 엉덩이 라인 아래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있었죠. 진짜 속으로 미쳤어 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했어요. 거기다 향수 한 병을 통째로 머리부터 부어버린 것인지 향이 코를 찌르다 못해 머리가 지끈거렸죠. 손톱에 새빨간 네일도 하고 대형 링 귀걸이뿐만 아니라 목에는 화려한 목걸이까지 그저 한숨만 나왔네요. 뭘 그렇게까지 기억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에 시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주버님, 형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말씀드렸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패션 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옷이 좀 화려해도 이해해 주세요. 막내 서방님은 아무렇지 않게 소개를 했지만 그 누구도 쉽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나마 빨리 정신을 차린 건 시어머니셨습니다. 우선은 저녁부터 먹자고 하면서 가족들을 식탁으로 이끌었죠. 남편은 무슨 정신으로 온 것인지 모르겠다며 중얼거렸지만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막내 동서의 무개념 행동은 식탁에서도 이어졌거든요. 사실 시부모님도 오시고 손님도 온다고 해서 음식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막내 서방님께 혹시나 알레르기 같은 건 없냐고 사전에 물어보고 준비를 했을 정도로 나름 신경을 썼는데 식탁에 앉자마자 대뜸 막내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커피면 된대요. 식탁에선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죽하면 막내 서방님까지 당황하는 얼굴로 막내 동서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커피라니, 형수님께서 자기 인사 온다고 신경 많이 쓰셨는데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하지만요. 요즘 다이어트 기간이라서요. 6시 이후엔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물도 안 마시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커피라도 마시려고요. 아메리카노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럽은 없이요. 아니, 커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식사하는 자리잖아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오늘은 치팅데이라고 생각하고 좀 들지 그래요? 다들 언짢은 얼굴만 하고 있기에 참지 못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드럽게 말할 생각이었지만 뾰족한 말투가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막내 서방님이 허둥거리며 막내 동서에게 조금은 들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막내 동선 입을 한 발음 빼고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어요. 다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막내 동선 명백하게 적대감 어린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으며 저 역시 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주하고 있었죠. 결국은 시아버지께서 그럼 식사는 손님이 가고 나서 하자고 하시고는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셨습니다. 막내 동서는 오라고 하셔서 왔는데 할 말을 해보라 하시니 당황스럽다고 말하며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다 대답하겠다고 했죠. 정말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반응이었어요. 등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궁금한 것이 있을 리가 있나요? 당장이라도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 중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 소리를 해서 누군지 궁금했거든. 그래서 저녁이나 먹자고 불렀는데.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도 오빠랑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는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전 올해 안엔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빠는 내년에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결정을 미룬 상태예요.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아가씨는 패션 쪽에서 일한다고? 부모님은 이민 가셔서 호주에 계시고, 전 패션 잡지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아직은 제대로 된 기획을 맡을 수준은 아니지만요. 막내 동선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은 집안 살림에 익숙하지 않으니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좋아한다고 여기를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건지 헛웃음이 났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계시는 것이면 몰라. 지금은 저희 부부와 막내 서방님 그리고 별채의 동생들이 살고 있는데 여길 들어온다니요. 제 명의로 된 집은 아니지만 지금 가족들 중 막내 서방님을 제외하고 누가 환영한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는지 어이가 없었죠. 시부모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천천히 생각하자고 하시면서 말을 아끼셨습니다. 그렇게 막내 동서와의 첫 만남은 제 머릿속에 최악으로 남았죠. 하지만 그 뒤로 벌어진 일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선 막내 서방님이 좋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서 못마땅해 하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르쳐야 할 것들이 많겠다고 하셨죠. 저 역시 공감했고요. 그래서 결혼에 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두 번째로 집에 왔을 땐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막내 동서는 처음에 집에 인사 왔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옷차림으로 왔더라고요. 거기다 여름이다 보니 이제는 재킷조차 걸치지 않고 민소매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전 막내 동서를 불러서 조용히 얘기했죠. 이제 곧 결혼할 사이니까 동서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편하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동서,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알고 있지? 그리고 왜 왔는지도. 당연하죠. 오늘 결혼식 일정 얘기하러 왔어요. 부모님 대신해서 곧 이모가 오시는데 갑자기 일정이 생기셔서 그냥 제가 대신 얘기 듣고 부모님께 전달하기로 했어요. 왜요? 아니, 꼰대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 시부모님 계시는 곳이야. 인사하러 오는 자리인데 저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옷차림에 신경을 좀 썼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텐데 말이야. 이렇게 짧고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해야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옷은 개성이 중요하죠. 형님이 패션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즘 가장 핫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어? 처음엔 패션 잡지 쪽에서 일을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네. 오히려 패션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시부모님은 물론 다른 가족들이 곤란해하는 것 정도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막내 동선 자신만의 색깔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대답했지만 전 끝까지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다고 말했죠. 막내 동서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용어들까지 들먹거리며 제게 짜증을 냈지만 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다음에 시부모님을 만나는 자리가 또 만들어진다면 부디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절 설득하려던 막내 동서가 입을 꾹 다물곤 노려보더라고요. 전 그래서 네가 뭐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시선으로 막내 동서를 바라봤고요. 결국 먼저 고개를 돌린 건 막내 동서였죠. 알겠다고 하면서 주의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전 그래도 말귀는 알아두는구나 싶어 내심 안도했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막내 동서를 데려다주고 오겠다던 막내 서방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선 절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전개라 남편도 당황하며 말렸지만 막내 서방님께선 그런 남편의 손길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깟 옷이 뭐가 중요하다고 혼을 내셨어요, 형수님.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윗사람 티내시면서 구박이세요? 막내, 너 말 조심해라. 막말로 시부모님께서 계시는 자리인데 그렇게 입고 온 것이 잘했단 말이야?
아니, 해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오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몰아붙여서 혼을 내시면 어쩌자는 거냐고. 형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네? 막내 서방님은 눈에서 레이저라도 나올 기세로 제게 따져 물었죠. 당황스러웠지만 겨우 정신을 차린 전 천천히 있었던 얘기를 전하면서 막내 서방님 역시 잘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내 될 사람과 집을 방문한다면 옷차림 정도는 본인이 나서서 챙겨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전 패션을 핑계 삼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앞으로 이 집에 들어와서 살 것이라면 다른 가족들을 생각해서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죠. 기세 등등하게 나섰던 막내 서방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눈치만 보곤 알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저희의 대화를 곁에서 듣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선 아무래도 제가 고생할 일이 차고 넘칠 것 같다고 한숨을 푹 내쉬셨어요.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현실이 됐고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숱한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름 성대한 결혼식 이후 막내 서방님 부부는 본가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골로 가셨던 시부모님께서 한동안은 본가에서 지내겠다고 하셨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막내 동서는 시부모님께 엉뚱한 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이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아서요. 별채 우리가 쓰게 해주세요. 신혼인데 이렇게 다른 가족들이랑 북적거리면서 사는 거 별로잖아요. 별채는 대학생 사돈들이 이미 살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별채를 달라니? 나가시면 되죠. 대학생이면 자취해도 충분해요. 형님이 집을 구해주셔도 되잖아요. 그게 싫으시면 저희 대신 여기 들어와서 살면 되겠네요. 막내 동서는 언제까지 시댁에 친정 가족들을 들이냐며 이만큼 시간이 지났으면 눈치껏 나가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워낙 저희 동생들을 아껴주셔서 미처 독립의 타이밍을 놓쳤죠. 전 동생들과 얘기를 좀 해봐야 하나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완전 의외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잘 살고 있는데 왜 비워야 하느냐며 이미 방 인테리어도 다 끝났으니 더 이상은 언급하지 말라고 확실히 정리하셨죠. 막내 동서은 시어머니께서 반대하실 것은 생각도 못했다는 얼굴로 몇 번이나 얘기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선 그 문제로 더 이상은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북적거리면서 사는 것이 싫다면 지금이라도 집을 구해서 나가라는 말까지도 하셨고요. 막내 동서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었는지 기분이 팍 상했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첫 시작부터 요란했던 동서와의 한 집에서 살기는 당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침을 각자 챙겨 먹는데요. 다들 먹는 스타일도 다를 뿐더러 출근 시간도 제각각이다 보니 누구 하나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죠. 남편은 아침에 누룽지를 푹 끓인 것을 좋아했고요. 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침이면 전 누룽지를 팔팔 끓여서 식사 준비를 했답니다. 막내 서방님께서는 시리얼을 먹고 출근하셨고요. 그런데 아침에 주방으로 들어오던 동서가 코를 잡으며 이게 무슨 냄새냐고 하더라고요. 무슨 고약한 냄새냐고 짜증을 내는데 전 누룽지 끓이는 향을 맡고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이 처음이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무슨 종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동서? 전 아침에 이대로 된 주스를 꼭 마셔야 하거든요. 오늘은 어쩔 수 없고 내일부터 부탁 좀 드릴게요. 서방님께 얘기 못 들었어? 우리 집 아침은 각자 알아서야. 그이나 내 동생들은 나랑 같이 누룽지 먹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동서 아침을 왜 챙겨? 마트에서 재료를 좀 사다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해주겠지만 나머진 동서가 알아서 해야지. 돈은 섭섭지 않게 드릴 테니까 좀 해주세요. 어차피 형님 나중에 가게에 잠깐 얼굴만 비치는 것이 전부잖아요.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좀 해주세요. 전 아침에 바쁘단 말이에요. 동서만 바쁜 사람 아니야. 다들 아침에 바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챙길 순 없잖아. 그러니까 아침 주스를 마시고 싶거든 직접 해 먹어.
그리고 내가 전업주부나 다름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집안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니거든. 아니 그럼 형님은 밖에 나가서 제대로 일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집에서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도 아니야. 뭐 하시는 사람이세요? 그냥 놀고 먹어요? 양심도 없이? 전 막내 동서의 필터 없는 말에 순간 울컥했지만 아침부터 어른들 다 계시는데 시끄럽게 만들 순 없겠다 싶어서 꾹꾹 눌러 참아가며 막내 동서에게 내가 뭘 하고 있든 신경 쓸 거 없다는 말로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했어요. 물론 막내 동선 고작 주스 하나 못 해주느냐고 거슬릴 정도로 떠들어댔지만 전 애써 무시했죠. 솔직히 말하면 해줄 수도 있었어요. 막말로 레시피도 있으니 뭐가 어렵겠어요? 하지만 막내 동서의 태도가 너무 싫어서 만들어주겠다는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니 무슨 집에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좋게 부탁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하는 일도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오는 게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못해준다고 말했답니다.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출근하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참 무슨 사춘기 여학생도 아니고 별일이다 싶었죠. 오히려 출근하던 막내 서방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잘 타일렀다고 하면서 말이죠. 막내 서방님의 말처럼 잘 타이른 것이 맞기는 한 것인지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주스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니 딱히 챙겨 마시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커피만 내려서 나갔죠. 저녁엔 가족끼리 둘러앉아 식사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요. 막내 동선 일을 핑계로 거의 늦은 시간에 들어오다 보니 늘 혼자서 밥을 차리고 뒷정리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막내 동서가 아침에 나가면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일어나 싶어서 물었더니 저녁에 집에 오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전 냉장고에 반찬 다 들어있고 밥도 있으니 챙겨 먹으면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찬 음식은 싫다고 대꾸하면서 저더러 자기 집에 들어올 시간 맞춰서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 저녁은 다 챙겨주시면서 저는 왜 빼시는데요? 다른 가족들은 저녁 시간에 다 모이니까 당연한 거고 동서 정말 왜 이렇게 앞뒤 없이 어린애처럼 굴어? 배가 고프면 직접 해먹던가 반찬 다 있는데 렌즈에 잠깐 돌리던가 그것도 싫으면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잖아. 내가 동서 뒤치다거리나 하는 사람으로 보여? 그리고 동서 여긴 시댁이야. 격 없이 지내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말하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 제가 밥 좀 챙겨달라는 게 그렇게 화내실 정도로 잘못된 소리예요? 저도 가족인데 가족 취급을 안 해주시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이래. 그리고 나도 할 말이 없어서 지금껏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동서 시집 오고 나서 몇 번이나 저녁 식사에 참석했어? 다른 가족들 위해서 밥이라도 차려봤냐고. 내가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지. 시부모님 다시 내려가시고 나선 동서 더 했잖아. 내가 지금 동서 속옷까지 빨아서 챙겨줘야 돼? 그저께 시부모님께서 내려가시고 빨래를 하려고 보는데 막내 동서의 속옷이 떡하니 빨래통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빨래는 옷 색깔별로 구별해서 하는 편이라 바구니가 여러 개인데 막내 동선 그 분류마저 하지 않았죠. 그 정도는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바쁘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속옷까지 저한테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다른 가족들도 속옷은 자신이 빨아서 널어두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막내 서방님께서 아직 얘기를 안 하신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저녁에 퇴근하면 좋게 얘기해야겠다 싶었는데 막내 동서가 어이없는 요구를 하자 저도 모르게 지적하는 말투가 튀어나와 버렸죠. 그런데 제 말에 막내 동서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세탁기 돌리는데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있으니 제가 정말이지 꼰대가 맞긴 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귓가에 시어머니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으니 그냥 가르쳐서 데리고 산다 생각하라고 하셨던 말씀이요. 저는 화를 내려다 다시 심호흡을 하면서 기분을 가라앉히곤 하나씩 막내 동서에게 설명을 해줬죠. 형님,
진짜 웃기신다. 막말로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다 해줘. 빨래는 세탁기랑 건조기가 해줘. 형님이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고작 밥하는 게 전부잖아요. 전 달라요. 직접 제 손으로 잡지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제가 왜 들어와서 살기로 했는데요?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선택한 건데 이렇게 눈치 주시면서 잔소리하실 줄 알았으면 들어와서 살지 말 걸 그랬어요.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가서 살아. 여럿이 함께 사는 공간에서 서로 지켜줘야 할 예의는 있어야지. 나더러 고리타분하니 늙었다느니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는데 앞으로 조심할 거 아니면 나가서 살아. 제 설명에도 막무가내로 나오는 막내 동서의 모습에 화가 난 전 새로 집을 구해 나간다고 해도 말리지 않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내 동서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동네가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우는데 당황스러웠죠. 곧 막내 서방님과 남편이 헐레벌떡 식탁으로 모였습니다. 막내 서방님은 울고 있는 막내 동서를 감싸 안으며 이게 무슨 소란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막내 동서가 앞뒤 사정은 다 잘라먹고 제가 집 구해서 나가라고 했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쏙 빼고 말이죠. 막내 서방님은 정말 그런 말을 했냐고 제게 묻더니 이 집이 형수님 것도 아닌데 왜 텃세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적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는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전 막내 서방님의 얘기에 상처를 받았어요. 함께 봐온 세월이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이유 없이 내뱉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도는 생각해 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입만 벌리고 서 있자 남편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어디 형수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어? 그리고 너희 형수가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사람이냐? 모르죠.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신 이 마당에 대장놀이라도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요. 형수님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불만 많으셨잖아요. 서방님, 불만이라니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러세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이 뭘 하든 못마땅해 하시면서 잔소리만 하셨잖아요. 처음엔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만 생각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하시잖아요. 저한테 원망만 늘어놓는 막내 서방님을 보자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화가 잔뜩 난 남편이 뭐라고 하려는 것을 막은 전 됐다며 앞으로 일체 말을 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죠. 속이 상한 전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고요. 문 밖에서 남편과 막내 서방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들렸지만 전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는 모른 척 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막내 서방님 내외는 대면대면한 사이가 됐어요. 막내 서방님께서 몇 번이나 제게 말을 걸고 싶어 하셨지만 전 싸늘하게 무시했죠. 어른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도 화가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와 다르게 막내 동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도 상관없었죠. 그저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면 그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화가 나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막내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었죠. 평소엔 전화는커녕 문자도 하지 않는 사이인데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집들이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개소리인가 싶어서 무슨 집들이냐고 물었죠. 회사 사람들이 자꾸만 집들이를 하라고 등 떠밀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어처구니 없긴 했지만 그런 얘기를 왜 제게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막내 동선 자기도 함께 들어가는데 음식이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고 저더러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해주세요도 아니고 도와주실 수 없겠냐고 묻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해달라는 명령조나 다름없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전 못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쪽팔리게 만들 생각이냐며 무조건 준비를 하라고 하고는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막내 서방님께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정 얘기를 들었냐고 하더니 제발 이번만 도와달라고 하셨죠. 제가 잘못했어요, 형수님. 진짜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음엔 절대로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서방님,
서방님도 알고 계시죠? 지금 동서가 얼마나 막무가내로 나오는지. 저도 좋은 소리만 하고 살고 싶어요. 동서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뭐가 편하겠어요. 제발 중간에서 서방님께서 좀 챙겨주세요. 이상한 소리 좀 못하게 해요. 막내 서방님은 싹싹 빌면서 몇 번이나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소리에 못 이긴 전 급하게 음식을 준비했죠. 손님들을 한바탕 치르고 나서 전 그래도 막내 동서가 감사하다는 소리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작 한다는 말이 갈비가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양이 너무 적어서 아쉬웠다고 하면서 그럭저럭 한 끼 대접하기론 무난했다고 말했죠. 전 못 견디고 바로 폭발했습니다. 동서,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무슨 한정식 집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제가 단어 선택 잘못했다면 사과드리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해드려야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형님이 실수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막내 동서 눈을 똑바로 뜨고 다 저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죠. 어쩌다 이런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온 건지 결혼을 반대하지 못했던 지난날이 뼈저리게 반성이 됐네요. 사람이 바뀌려는 신용이라도 해야 옆에서 격려도 하고 잔소리도 하겠다 했는데 그런 구석이 1도 안 보이자 저도 됐다며 앞으로 손님을 데려오든 뭘 하든 저한테 말하지 말고 직접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막내 동선 제가 실수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상하다고 뒤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무시했죠.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여쭈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런 동서에게 보인 제 반응이 어디 잘못된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다 같은 며느리인데 제가 막내 동서를 모시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너무 꽉 막힌 걸까요? 저와 막내 동서의 사이가 거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 가족들도 하나 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단란하게 모여서 하던 저녁 식사도 사라졌고요. 거기다 막내 동서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8시 정도 되더니 어느새 보니까 11시가 다 돼서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죠. 그러면서 그 밤중에 주방을 어지럽혀 두고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치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 따로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더 얘기를 해봤자 통할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분란은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더라고요. 정말이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속옷 빨래 사건 이후로 빨래통에서 막내 동서의 속옷은 발견하는 일이 없었지만 여전히 정리가 안 된 빨래들은 가득했습니다. 그날도 전 한숨을 내쉬면서 옷을 분류하고 세탁기에 돌려도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을 하고 있었죠. 그날따라 일찍 퇴근한 막내 동선 제게 다가와선 드라이를 꼭 맡겨야 한다며 몇 벌의 옷을 주더라고요. 제가 받지도 않고 가만히 바라보자 엄청난 고가의 의상이니 절대로 상하면 안 된다는 소리와 함께 돈까지 주면서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했어요. 전 직접 하지 왜 저한테 부탁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막내 동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지금도 다시 나가봐야 한다고 하고는 그냥 쌩하니 사라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다음 주에 꼭 필요한 옷이니까 바로 세탁소에 맡기라고 하면서요. 진짜 머리가 꽃받치긴 한가 보다 하면서 긴 한숨을 내쉰 전 남편의 옷까지 함께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전 세탁기를 좀 돌려볼까 싶어서 옷 정리를 하는데 한 치마 주머니에서 이상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모텔 영수증이었어요. 전 너무 놀라서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확인을 했죠. 갑자기 모텔이라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가만히 뚫어져라 보더니만 제게는 모르는 척하고 있으라고 하고는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지만 남편의 굳은 얼굴을 보니까 차마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는 남편이 얘기해 주길 기다렸지만 좀처럼 소식이 없었어요. 그 뒤로도 막내 동선 몇 번이나 제게 세탁소에 맡길 옷을 주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찾아오는 것은 자신이 한다는 정도? 만약에 그것도 안 했으면 제가 계속해서 챙겼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날은 희한하게 세탁소에 맡기라는 옷이 없더라고요. 평소와 다르다 하면서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한 전 거실에 앉아서 옷걸이에 옷을 걸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퇴근했다가 다시 나간다던 막내 동서가 괴성을 지르며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세상에, 형님, 이게 뭐예요? 제가 분명 드라이 맡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드라이? 오늘 동서 드라이 맡겨야 한다고 한 것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다 빨래통에 들어있었지. 아니, 한두 번 맡긴 옷도 아닌데 아직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딱 봐도 드라이 해야 될 옷이라는 거 판단이 안 들어요? 이게 뭐예요? 다 줄어들어서. 진짜 형님, 머리가 나쁘다곤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아,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전 순간 머리를 둔기로 맞은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서 휘청거렸습니다. 머리가 나쁘다니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들어서 제게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전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뭐라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막내 동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는 자기가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어요. 고작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시댁에 빌부터 살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앞으로 나갈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막내 동서는 제가 미안함에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더 심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윗사람이다 싶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모르면 좀 배우던가요. 개나 소나 컴퓨터 앞에 앉아만 있으면 졸업장 떡하니 나오는 곳에서 겨우 대학 졸업장을 딴 주제에 부지런이라도 하던가. 집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적을 해야 돼요? 말 조심해, 동서. 내 옷도 아니고 동서 옷인데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되며? 그렇게 아끼는 옷이면 직접 갔어야지. 그리고 내가 대학을 나오든 말든 그게 동서랑 무슨 상관이고 지금 이 상관이랑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일은 그저 동서가 나한테 부탁을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지 내 잘못 아니거든.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고 눈 똑바로 떠. 더 이상 참지 못한 전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눈 감고 넘어갔던 일들까지 꺼내서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고작 한다는 말이 옷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소리였습니다. 몇천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옷이라는 소리와 함께 국내에서 구하기도 힘든 옷인데 어떻게 배상할 생각이냐고 했어요. 당연히 전 배상할 책임도 의무도 없다고 했고요.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 때문에 약이라도 오른 것인지 벼랑간 막내 동서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옷을 제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형님 장기 내다 팔아도 이 옷은 못 구하거든요. 그만큼 비싼 옷이라고요. 이 옷의 가치에 비하면 형님은 발끝에 때도 아까워. 알아? 진즉에 머리에 똥만 찬 꼰대 새끼라는 건 알았지만 솔직히 말해봐. 일부러 그랬지? 나 골탕 먹이라고 일부러. 지금 하는 행동 보니까 알겠네. 정도껏 해, 동서. 이렇게 나오면 나도 좋게 말 안 할 테니까. 내가 그렇게 부러웠어? 구질구질한 옷이나 걸치고 다니면서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바닥에 기어다니며 걸레질이라 하는 팔자가 원망스러웠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부모를 원망하든가. 왜 나한테 화풀이야? 이게 말이면 다 한 줄 아나. 야!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전 막내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는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줄 아느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막내 동서도 질세라 제 머리를 붙들고 무식하게 힘만 세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렇게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정말이지 동네 개싸움도 이렇진 않겠다 싶을 수준이라 지금 생각해도 화끈거리긴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후회를 하진 않아요. 진짜 저도 많이 참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선 우리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말았죠. 놀란 남편은 큰 소리로 당장 그만두라고 외쳤어요. 갑자기 등장한 남편의 당황한 전 냉큼 막내 동서의 머리채를 놓으며 제 머리를 잡고 있는 손을 비틀어서 밀어버렸죠. 바닥에 꽈당 엉덩방아를 찧은 막내 동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절 노려봤고요. 남편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묻고는 제게 다가와서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보더라고요. 전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의 미간에 잡힌 주름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때 맞춰서 잘 나타나셨네요. 큰아주버님께 물어보자고요. 형님이 고의로 제 비싼 옷을 세탁기에 돌리는 골빈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아세요? 재수 씨, 말 가려가며 하세요. 다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미친년은 저쪽인데 또라이 짓은 전현이 했는데 왜 나한테만 화내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의 경고에 서름이 복받친 막내 동선 악을 써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집에 들어오던 막내 서방님이 듣고 말았죠. 막내 서방님은 엉망이 된 저와 막내 동서를 번갈아 바라보곤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울면서 제가 고의로 비싼 옷을 망가뜨렸다는 소리를 했고 막내 서방님은 사실이냐고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막내 동서의 말을 믿는 것이냐며 물었지만 서방님은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막내 동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이 아끼는 옷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했고 막내 서방님은 그런 막내 동서를 달래려 일으켰죠. 그리곤 저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들어온 일이 있어서요. 형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자격지심 같은 걸 느낀다고 하시던데 그 때문이세요? 뭐요? 자격지심이요? 내가요? 이 사람은 밖에서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잖아요. 충분히 부러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이럴 시간 있으면 책이라도 한 줄 더 보시든가요.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게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형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이지 형수님께 실망. 그때였습니다. 막내 서방님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막내 서방님의 뺨을 3개 내리쳤어요. 정말이지 무슨 돌덩이가 깨지는 소리가 났죠. 이가 한두 개 날아간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의 큰 소리였습니다. 막내 서방님은 형님에게 맞았다는 사실에 믿겨지지 않는 얼굴을 하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입 안쪽이 터진 것인지 피가 입가로 흘러내렸죠. 막내 동선 호들갑을 떨며 피가 난다고 외쳤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고 막내 서방님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에 온 몸의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어요. 사람을 때렸다며 신고하겠다고 오두방정을 떨던 막내 동서도 남편의 분위기에 압도당했는지 뒤로 물러났죠. 주변이 조용해지자 남편이 안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곤 바닥으로 뿌리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네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 줄은 알고 편을 드냐? 뒤지기 싫으면 네 마누라 관리나 잘해. 그게 무슨... 형... 평소에 쓰지도 않는 거친 욕설을 곁들인 남편의 경고에 막내 서방님은 정신이 번쩍 든 사람처럼 몸을 부르르 떨더니 바닥으로 떨어진 사진을 줍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제 발밑으로 떨어진 사진을 주워 들었죠. 사진엔 벌거벗은 2 남녀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녀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잔 막내 동서였고 남자는 집들이에 왔던 회사 팀장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제가 멍하게 사진만 바라보는 동안 막내 서방님께선 숨을 몰아쉬며 사진 하나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줍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 막내 동서가 귀를 찢을 정도의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사진을 빼앗으려고 덤벼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막내 서방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다 뭐냐며 막내 동서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바라봤어요. 남편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일 것 같아? 저 여자가 네 뒤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는지는 아느냐고. 너랑 이혼하고 한 재산 챙길 속셈이었단 말이다. 이혼이라뇨? 서방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혼이에요? 아주 대단한 일까지 벌이셨더니만 의사까지 매수해서 이따위 사진이나 찍고. 막내 동서는 남편이 내민 사진을 낚아채려고 몸을 날렸지만 제가 한 발 빨랐습니다. 그 사진엔 온 몸에 멍자국이 가득한 막내 동서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전 한눈에 막내 동서가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막내 서방님을 폭력 남편으로 고소를 하든가 아니면 이 사진으로 협박을 하던가 해서 위자료를 챙겨 이혼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죠.
머릿속이 꽃밭이라고 생각했던 막내 동선, 사실 이런 계획을 세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애시당초 1월 작정으로 나한테 접근했어?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냐고? 다 들통난 마당에 뭘 더 숨겨? 내가 일부러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 여자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하면서까지 당신 성질 긁으려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 그래서 사람을 좀 써서 그럴듯하게 포장했어. 그런데 이렇게 뽀록 날 줄이야. 아. 막내 동선 방금까지 벌벌 떨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아무렇지 않게 옷을 털고는 바닥에 떨어진 자기 가방을 주워 들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조용히 정리하자는 말과 함께요.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동안의 모든 모습들이 연기였다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아본 남편은 조용한 해결이란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막내 동선 뭐로 고소를 할 작정이냐며 도리어 물었고요. 불륜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위자료를 청구할 것도 아니니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무슨 죄가 있느냐고 했어요. 그 말에 전 할 말을 잃었죠. 얼핏 듣기론 막내 동서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혼 무효 소송이나 정신적 피해 보상 정도가 전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막내 서방님은 그런 막내 동서의 말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선 멍하게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개가 똥을 끊을까? 이런 계획이 처음은 아니잖아. 안 그래? 남편이 한마디 던지자 삽시간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방금까지 떳떳해하던 막내 동서의 얼굴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미 사기죄로 검찰에 신고했다고 하면서 곧 들이닥칠 것이라고 말했죠. 막내 동선 무슨 사기죄냐고 언성을 높였죠. 하지만 남편은 죄가 있는지 재판장에서 밝혀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경찰이 아닌 검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이 모든 일이 진짜라는 자각이 생겼는지 막내 동서가 서둘러 집을 나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남편이 좀 더 빨랐어요. 그런 막내 동서를 막아서고는 절대 도망 못 간다고 외치며 막내 서방님에게 저지른 죄값을 다 받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앉아있는 막내 서방님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쓸어내리며 괜찮다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를 받은 막내 서방님은 제 품에 안겨서 조용히 울기만 했죠. 그 뒤로는 뭐 다들 생각하시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막내 동서를 잡아가기 위한 사람들이 찾아왔고 발버둥 치는 막내 동서를 끌어냈고요. 한패로 움직이던 남자와 의사도 이미 잡혔더라고요. 막내 동성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막내 서방님을 불렀지만 소용없었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나간 기분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선 사건의 전말을 듣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며 충격을 받으셨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이 재산을 노린 연기였다는 사실에 다들 무서움에 몸을 떠셨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인간들이 어떤 벌을 받았는진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철저하게 자신의 선에서 해결을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막내 서방님을 챙기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자존심 강하던 막내 서방님은 어렵게 마음을 열었던 대상이 사기꾼이었다는 것과 그 말에 이리저리 휘둘르며 저를 오해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저만 보면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런 막내 서방님에게 용서하겠다는 말로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막내 서방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때부터 일을 그만두고 심리치료를 받으며 목공예를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완전 빠져서 집안의 가구들을 하나씩 바꾸고 계시는 중이에요. 남편을 아예 공방을 하나 차려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찬성이고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찾아온 건 맞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잘 이겨내고 있으니 이 또한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